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7가지의 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다들 스스로를 나는 꽤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때가 꼭 있죠. 도대체 왜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먼저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깊은 함정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불교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본디 고통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철학적으로 맞는 말일지 몰라도 함정에 빠진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천주교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위험한 함정을 시청에 신고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법이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직접 구해주는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드디어 기독교인이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줍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계속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와서 구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 세 사람 모두 어쩌면 선한 의도를 가졌겠지만 결국 누구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속 세 사람처럼 우리도 종종 문제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바로 선택 함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생각해보세요. 우린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이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너무 지쳐버리니까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독한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머릿속에 주관적인 착각과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착각에 정말 쉽게 빠지거든요. 나는 평균 이상이지. 내 미래는 남들보다 훨씬 잘 풀릴 거야. 심지어 운에 달린 일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이게 바로 객관적인 판단을 막는 내부 관점이라는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이 4단계를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 감이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미 나랑 비슷한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관을 버리고 객관성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바로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의도적으로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정답은 딱 하나라고 믿고 다른 가능성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한 가지 생각에 갇혀버리는지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내 생각에 반박해보는 악마의 옹호자가 되어본다거나 화가 나거나 너무 기쁠 때처럼 감정이 격해졌을 땐 잠시 결정을 멈추는 거죠. 이런 간단한 장치들만으로도 터널 비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길입니다.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절대 혼자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 문화,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길이죠.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게 있죠.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대중의 지혜를 믿어야 하나? 보시다시피 둘 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요. 전문가는 깊이가 있지만 편협할 수 있고 대중은 정확할 수 있지만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죠. 핵심은 이거죠. 어느 한쪽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둘을 잘 활용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어떤 문제든 이게 정답이다 하는 완벽한 공식은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성공했던 방법이 저 상황에서는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만 볼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봐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위대하다. 이 말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의 핵심을 꿰뚫고 있죠. 팀이나 시장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그냥 개별 구성원만 분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개미 한 마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개미 군단 전체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전체적인 상호작용, 그 관계를 봐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의사결정에서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실력과 운을 구분하는 문제 말이죠. 행동 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커너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성공은 약간의 재능과 엄청난 운의 조합이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실력이 대단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특히 어마어마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서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쩌다 한두 번 성공한 걸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계속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좋거나 나쁜 결과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평균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길입니다. 이건 앞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위해 다시 한번 비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한 스승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밧줄로 소를 끄는 노인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저 둘 중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가? 제자들은 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죠. 당연히 밧줄을 쥔 노인이 주인 아닙니까? 그 순간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가위를 꺼내 그 밧줄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로워진 소가 막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당황한 노인은 자기 재산을 잃을까봐 소 뒤를 허둥지둥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밧줄이 있을 땐 노인이 소를 끌었지만 밧줄이 끊어지자 이제는 노인이 소에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자, 이제 다시 묻겠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가? 이 질문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 아닌가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밧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목표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상황에 혹은 다른 사람의 목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말처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할 운명에 처한다. 결국 올바른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길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며 내가 내 운명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자, 이제 여러분 앞에 밧줄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